자,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는요,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 스튜디오도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따뜻해졌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정훈 의원 소개하면서 시대 전환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정훈 의원이 그럼 소속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었어?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합당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언제쯤이면 국민의힘 의원으로 소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뭐 지난주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서 일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예. 저희는 11월 6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국민의힘도 합당 의사결정을 11월 한 9일, 10일 정도 하기로 해서 행정정차를 다 포함하면 한 11월 말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남짓 남았다고 봐야 그런 되는 것 같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절차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여당 의원으로 요즘에 이제 간주가 돼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당 얘기를 했는데 시대 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저 소속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소속 이런 걸 하고 사실 조정훈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여당에 활기를 줄 것이다. 이런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당적이 좀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을까 봐 걱정했었습니다. 오. 뭐 일개 의원의 그 합당,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의 합당 뭐 무슨 뉴스가 될까 싶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뭐 지지도 해주시고요, 꼬집기도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여의도 밖에서 국민의힘에 큰 일을 해주시는 많은 핵심 당원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조정훈 의원 들어와서 참 좋다. 들어와서 한번 마음껏 한번 바꿔봐라. 국민의힘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또 몇몇 매체에서는 조정훈이 과연 보수가 맞냐?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보수였으면 진작에 국민의힘이었겠죠. 저는 실용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예.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울러서 제 슬로건이 저와 우를 넘어서 앞으로입니다. 이 슬로건은 제가 뭐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와 우를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정치를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인데 다들 아직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죠. 일단 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비판을 하면서 하기도 일단 관심 자체는 고맙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그럼요. 저는 아무뉴스 처음에 제가 예. 정치권에 나올 때 무슨 기사가 하나 나오면 댓글이 듣보잡이 한 80%였거든요. 오.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은 좀 없어진 사라졌습니까? 것 이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꼭 보수였으면 처음부터 갔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이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한 몇 달 됐는데 그때도 한 언론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숙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치 관련해서 숙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 숙주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을 조정훈 의원의 아이디어나 어떤 구상을 실현할 숙주로 삼으신 겁니까? 예.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의원은 예. 300명 모두 국민들의 숙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아파해야 되고요. 국민이 원하는 곳을 국회의원들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 반 동안 소수 정당, 야당 의원으로서 제가 제안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에 제안을 해야 됐고 그 정당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러움을 좀 겪으신 겁니까? 그 사이에? 추웠죠. 오. 많이 추웠습니다. 예. 많이 외로웠고요. 150석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그걸 제 주머니에 숨겨두고 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제안이든지 여야 할 것 없이 만나서 설득했고 손실보상법 같은 것들,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같은 것도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던 법안들입니다. 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숙주고 정치인은 국민들의 숙주 역할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어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무슨 뭘 좀 하겠다 약간 각오가 살짝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요.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 중에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요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내 어떤 현상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인선이 나왔었는데 이거 솔직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파괴력은 좀 아쉬웠지만 오. 통합의 의지는 보인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괴력이라면 뭔가 좀 기대보다는 약간 좀 빈약하다 이런 뜻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드라마의 티저 방송이 나왔는데 아, 정말 헐리우드 톱스타, 뭐 대한민국 최고 스타들이 나올 드라마가 아닐까 싶었는데 예. 그런 배우는 살짝 보이지 않지 않나. 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1회 드라마가 이제 방송될 예정이니 예. 정말 스토리는 재밌는지 음. 재밌는 내용이 나온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요한 박사님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에서도 거의 아무 안 말 나오는 것 못하니까. 같죠? 예. 거기도 논평이나 이런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약간 이 인선을 보면서 축구로 치면 원탑, 오. 그러니까 원탑. 원탑 전략이 아닌가. 오. 이제 인요한 박사님을 뭐 공격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인요한 박사님의 뜻을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인선 나오고 나서 인요한 위원장 기자들이 아니 보니까 뭐 비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쓴소리를 좀 해주실 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제가 쓴소리하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아마 그래서 원톱이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혹시요 아직은 지금은 절차가 남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정당이 다릅니다만 조정훈 의원께서 혹시 혁신위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예, 뭐 전화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저는 뭐 전화와도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음. 혁신위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제작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음. 정치인은 제가 혁신위에 들어가서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예. 멋진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을 누구보다 잘 표현해내는 그런 마음의 준비, 신발끈을 묶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요한 박사가 운영하는 혁신위를 좀 외곽에서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요한 박사님이 임명되는 그날 아침 새벽에 전화도 오래 길게 했습니다. 아 통화를 좀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는데요. 예.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음. 이제 앞으로 합당이 완성이 되면 국민의힘의 그 구성원이 될 텐데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대학이 같은 건가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근데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좀 만났습니다. 인연 박사님이 남북 관계도 좀 관심이 예. 있었고 또 뭐 교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그래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요한 혁신이가 꼭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혁신이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분위기 반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많은 잠재적 후보군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들어서 강남 3구 비례대표만 지금 바라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려가는 침체적인 분위기를 반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총선 룰로 공간을 만들어도 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침체되는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그리고 시간이 예. 혁신위에게 부여된 60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뭐 눈에 띄는 혁신 공천 룰을 만들어 나간다. 이건 좀 나중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국민의힘 잘하면 총선 될만 하겠네. 이런 지금 강서 선거구가 다 뭐 우리 구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반전 분위기 반전만 해주시면 어. 박수 받고 내려오실 거다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 반전 얘기해 주는데 오늘 혁신이가 첫 번째 어떤 안건을 오늘 공개했는데 바로 당내 대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어떤 일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등등등 어떤 당의 조치를 받은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대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단박에 거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더군요. 아니 뭐 우격 따짐으로 아량 베풀 듯이 하는 거 안 좋다. 나 혁신이 생각에 반대한다. 거절을 한 거예요. 뭐 대사면 하든 말든 나는 싫습니다라고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혁신위의 첫 번째 행동이 통합이었고 예. 그 통합의 모습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를 비롯한 사면 제안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당사자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둘이 싸웠는데 예. 싸운 한쪽이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싫어 뿌리치면서 나 아직 화났어. 뭐 이런 모습 같거든요. 뭐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누가 더 작아 보일까요?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쪽이 작아 보일까요? 아니야 싫어 나 아직 화났어.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중요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예. 3분 이상 생각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사실 같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건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 되게 자기의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정치의 예. 어떻게 보면 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다. 3분이 아니라 30분, 3일을 고민해도 괜찮다. 예. 왜냐하면 마이크가 얼마나 이준석 대표한테 가겠습니까? 예. 혁신안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겠죠. 예, 질문하고. 그냥 몰고 다닐 그 시간을 그냥 3분 만에 날려버리고 실어 나 아직 삐졌어. 예.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그 많았던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안타깝습니다. 오늘 지금 조정훈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셨거든요. 중요한 판단할 때 3분 이상 제발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꾸 자본 갉아먹고 잠식 상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자, 반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남다른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의사소통 결과 한동훈 장관 정말 총선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뭐 총선으로 소환하는 거는 제 예.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뭐 지난 어제 끝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예.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 할 말은 하고 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예. 예를 들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그냥 즉석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날 전화까지 해서 사과하는 모습 국무위원으로서도 훌륭하고요. 잠재적 정치인으로서도 감이 너무너무 좋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워딩은 뭐 받았으면 헤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뭐 언론이 다 이제 예. 자타공인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고의 워딩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좋다. 예. 하지만 뭐 그런 감을 갖고 있다고 다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한 장관의 운명은 본인이 아니라 시대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결정을 한다. 네. 그 시대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면.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불지 좀 두고 보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 장관 기대합니다. 아 기대한다. 저 기대한다에 뭐가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단순히 지금 장관 자리에 유지했다면 기대한다는 표현을 굳이 안 쓰셨을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쓰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전 조정훈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금 서울에서 마포갑을 총선 출마지로 일단 본인이 밝히셨습니다. 마포갑에 도전하겠다고.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국민의힘과 합해져서 1+1이 3, 4, 5, 6, 10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합당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가 드린 말씀을 저는 강남 3구 안 나갑니다 했습니다. 강남 3구는 신인들을 위한 발굴의 장소로 써야 된다. 예. 저는 한강을 다시 건너가겠다. 어. 한강을 건너가서 보수의 확장에 제 최전선에 쓰겠다. 그래서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없고 또 당협위원장도 없는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 안 남았고요. 예. 이제 마포갑을 선정했는데 마포갑은 제가 이미 후원의 사무실도 열었고요. 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의 최전선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5대5로 싸우고 있는 지역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포에서도 이제 큰 정치인 한 명 나올 때 됐고 막말하는 정치인 집에 갈 때 됐고 돈 봉투 받는 정치인 집에 갈 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질문 드렸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이 얼마나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우리 당에 대한 냉소와 그리고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반성문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생 정치가 혁신이고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공감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1년 몇 개월 사이에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섰을까? 국민들과의 소통,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또 친윤과 비윤을 떠나서 친명과 비명을 떠나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혁신이 돼야 된다. 자, 지금 뭐 인터뷰에서 영상이 나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이제 혁신위원회가 좀 관련된 그런 주제들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받고 있지만 오는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도대회 이거 놓고요. 여기에 참석 여부 놓고 좀 여야가 약간 지금 다른 뭐 시각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29일 열리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도 불참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추모 행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까지 끌어모아 추모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오는 29일 일요일이죠? 추모대회 왜 안 나오세요? 이걸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그거 이미 정치 집회화 됐습니다.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다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동원령 내렸죠? 이렇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29일 그 추모대회를 일단 정치색이 짙은 대회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태원 참사 추모식 개인 자격으로 일단 참석한다. 이게 좀 알려졌어요.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럼 지도부 일부도 참석하는 거고요. 혁신위원장 참석하는 겁니다. 그럼 혁신위원장이 아마 참석을 하니까 혁신위원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행사 성격 또 주최자 등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순수한 추모제 얘기가 나왔을 때 당 차원에서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야당 민주당의 이 정치 집회로 변질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수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행사, 정치 집회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을 참석을 해요. 그리고 지도부 일부인데 개인 자격이다. 이걸 굳이 강조하면서 참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참사, 이 추모 행사 자체가 애초부터 유가족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서 추모제를 이끌겠다, 주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야4당이 공동 주최하면서 물론 지금은 철회를 했지만 이것이 정치 행사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참사를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공동 주최했을 때부터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이번 추도식에 안 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걸 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추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정당을 대표해서 간다는 게 그것 자체가 정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가서 추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예. 유가족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처럼 전 당원 여기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는 공문을 내린다든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정당이 나서서 마치 본인들이 이 시민사회 영역까지 떠맡겠다는 걸 자임하면서 언제부터 이 1년 동안에 유가족 얼마나 그렇게 찾아뵙길래 야사당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가에 대한 비난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로 이용하지 말아라. 예,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29일 그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30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열리는 어떤 추모 이 대회, 추모 집회가 있는데 여기는 참석을 한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건 어떤 또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자 아직 논의하기로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논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왜 안 오냐 이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대통령이 그 참사 당시에 작년에 얼마나 많이 그 참배를 하고 희생자 가족들 위로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일주기 때 안 갔다는 걸로 또 이제 반성 여부와 뭐 이런 것까지 걸어서 또 다시 그 기억을 환기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정치화를 하고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치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길을 걸어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때 유가족 요구했던 거, 요구사항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유가족이 누구를 잡죠? 정치권을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들, 행안부 장관, 지금 용산구청장 다시 복귀해서 버젓이 지금 재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유가족들은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졌는지는 뭐 추도식에 대통령이 당시에 가서 뭐 이렇게 목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예의를 갖췄다고 해서 위로가 됐다. 위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야죠. 주는 거는 내가 갔으니까 위로가 되지 위로가 돼야 돼. 이거는 억지예요.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요. 아직도 그 책임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한을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풀어야 되죠? 유상민 장관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추도식은 말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야당이 민주당, 야사당이 받아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최근에 강서구청 참패 이후에 국민이 늘 옳다, 무조건 옳다 했으면 설사 그게 고민이 되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요. 그게 판단이 안 서면 최소한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 아닌 게 좋겠어? 그래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면 가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쟁이나 아니네.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참사 이런 유가족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날 29일 날 추도 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저 소영주 부대변인께 추가 질문 드리면 거기에는 이제 유가족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겠지만 이제 정치권 인사도 있고요. 시민단체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 규탄 또는 탄핵 이런 목소리 안 나올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여기서 탄핵이 나오면 이게 정치 집회 아니야? 이게 이런 시각이 그러니까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사당이 물러났잖아요. 비켜줬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건 정치 집회로 규정을 하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최해서 빠지겠다.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면 그냥 뭐 개인 자격으로 여당에서도 오시고 야당에서도 가시는 거예요. 이건 국민적 슬픔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 그런데 지금 그게 유가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좀 어루만지는 모습 제스처 정도 아깝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있거든요, 오후에. 그러면은 모습이 있고요. 아마 월요일쯤이면 요 내용에 대해서 또 다룰 수도 있어요, 뉴스와이스에서. 한번 기다려 보고요. 지금 혁신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추도 대회, 뭐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혁신 차원의 1호 안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대사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대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전 최고 같은 것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준석 당원의 의견이시고요. 저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또 당내 대통합을 위해서 이 혁신 의제를 논의하자라고 테이블 위에 올렸고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부분은 당내 통합을 위한 당내 대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걸 다 풀어주겠다 이건데 그 뒤에는 어떤 반응이 뭐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긴 거기 반응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합니다. 이걸로 간 거거든요. 중간에 과정에 빠졌죠. 화면 보시죠. 대사면 이 얘기가 나오자 단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 보시면 뭐 쭉 썼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줄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징계. 이거예요, 지금 반응이. 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거든요. 민현주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반응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아량이라는 거에 이제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량.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징계받은 것 자체가 억울한 그럼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겁니까? 이제 본인은 당이 무리를 해서 자기를 징계를 했고 예. 이 징계는 타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징계 기간이 끝나면은 다 예.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는 건데. 근데 중간에 사면을 해버리면 마치 징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면서 당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당의 혜택을 받는, 시혜를 받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단지 이 징계를 풀어주느냐 아니냐가 지금 자신의 그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럼 다시 어쨌든 지금 혁신 얘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당이 자신이 생각한 혁신 안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 지금 이 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도권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12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인터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뭐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면 얘기 왜 하세요? 그렇죠. 이겁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되면 12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지금 된다면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건의한 대로 최고위에서 된다면. 결정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당의 반기를 들거나 이럴 수 있는 기재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죠. 나갈 뭐 예를 들어서 탈당 등등등의 명분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혁신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 두 가지가 명분이 될 텐데 그중에 큰 명분 하나 당이 부당하게 본인을 징계해서 다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나는 어쨌든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당의 시혜를 받아 풀어나고 싶지 않다.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사면이든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모습이든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표현의 문제고 이준석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당원 지역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에서 그 지역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통합 차원에서 났을 때 본인도 징계 해제되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당을 혁신의 방향으로 그렇죠. 이끌어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나는 원치 않아. 아량 베풀지 마. 이러는 것 자체는 약간 몽리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당을 위한 애정의 기자회견이었고 많은 충고를 했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잡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명분 하나를 잃을까 지금 갑자기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한 겁니까? 이제? 글쎄요, 뭐 그 결심을 아직 그 최종적으로 안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알도리는 없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은 두고서 그냥 예. 현상만 슬쩍 덮자 이거잖아요. 지금 혁신의 해결책이라는 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징계 풀어달라고 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이 왜 이렇게 잘못 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지 그 어쨌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뀌어야 되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이념이 최우선이다 이런 어떤 편협한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징계 결과를 가지고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대화합하자. 그러면 이제 대통합이 되는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러저러하게 좀 그 정부나 여당이 잘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 바로잡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보겠다. 근데 본인도 어쨌든 노원에서 출마해서 노원에서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그 양보하고 노원 공천에 목을 매거나 노원 공천에 연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인정해라. 이걸 당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징계 해제해가지고 노원 공천 받으면은 다 없던 일로 묻고 가자. 이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에서는 그냥 징계 풀어줄게 와서 좀 도와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원래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싸우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오후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 상황이 지금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던 중에 반응이 나오니까 질문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저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으로 이슈 하나 다뤄봤고요. 오늘은 안동유림. 자, 안동유림 분들을 만났다는 뜻인데 오늘 은이에요. 오늘 은. 그러면은 다른 날은 또 뭐가 있었다 이 뜻이 되는데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중에 경북 안동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과거문화원장 청년주도 여자 광복해 간 나라로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서 평소 유럽에 저도 대통령으로서 제가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유림 어르신들에게 올립니다. 자, 안동하면은 뭐 조선 시대서부터 약간 보수, 약간 그런 성향의 상징, 그리고 더더구나 유림이면 우리나라의 약간 보수, 뭐 이런 걸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오늘 찾아간 겁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어제 오늘 연달아 있었는데 어제는 서울 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저렇게 뭐 오솔길을 걸으면서 담소도 했다. 이런 거에 알려졌고요. 오늘은 경북 안동 유림 간담회. 자, 어떻게 보면은요, 두 사진, 저 장면 속 내용의 공통점은 뭔가 보수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떠올리시거든요. 자, 윤석 대변인. 사실 안동은 대전 후보 시절에도 꽤 찾았고 그 이후에도 당선 이후에도 찾은 곳이에요. 오늘 찾은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방점이 안동 유림인데 저는 유림에 두고 싶은데 지금 안동에 둔 겁니까? 네, 그럼? 안동에 두고 계신 걸로 해서 좀 의아합니다. 아, 유림입니까 방점은? 유림이 방점이죠. 왜냐하면 유림이 전국 곳곳에 있고 지금 가서 말씀하신 것도 유림이 강조하는 어떤 뭐 선비 정신,
뭐 인성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유림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 왜 하필 안동 유림? 그러니까 그 안동도요. 취임 이후 1년 반 이후에 간 적이 없어요. 이건 그렇죠. 꽤 처음이란 됐어요. 말이에요. 꽤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어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시고 지역이 이제 또 TK 지역 안동을 가시니까 이제 엮으신 건데 저는 유림의 방점을 두고 보수 통합 행보라고 말씀하시면 안동의 방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안동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유림의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유림의 방점을 둔 의미는 뭐, 그러니까 유림이란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림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유교를 따르는 무리 정도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럼 유교 정신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선비 정신이라든지 오. 인성교육 이게 보면은 갈등과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오늘 돼 있단 말이에요. 즉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유림들을 찾아가셔서 예. 그분들의 어떤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 거기에 어떤 우리 사회를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유림분들의 의견을 듣는다.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건데 거기가 안동이기 때문에 TK 행보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안동이 아니라 오늘은 유림에 안동. 있다 방점이 예, 지금. 저는 그 부분을 전통 뭐 지적하고 존중 싶어요. 뭐 이런 데 있다 여기는 예, 지금. 방점은 유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혹은 메시지, 대통령의 인식 전환 이거를 다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특히 서울이나 이 수도권 일정 같은 거는 뭐 어떤 내용이 주목받지만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장소가 주목을 받거든요. 사실은. 장소, 누구를 만나느냐, 예. 그리고 어떤 성격의 대통령이 현장에서 메시지를 내냐 이게 다 이제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어제 추도식도 그렇고 오늘 이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이게 이제 생각하시는 소통은 편한 사람 만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회 통합이나 갈등 해소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시려면 이태원 참사 1주년 추도식에 가시지 않더라도 그게 예.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유가족들을 왜 안 만나시죠 아직도? 유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저분들은 지금 가슴에 켜켜이 한이 맺혔는데 대통령실로 불러서 위로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하루라도 빨리 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 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이 시점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의 시그널이 있습니까? 예. 사회 통합이나 갈등 해소에 그런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시면서 굳이 뭐 전통 문화 가서 말씀하시고 무슨 뭐 선비 정신 말씀하시고 그냥 편한 데 가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집토끼들 잘 다지는 게 어쨌든 지금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예.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다독이는 가장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집토끼 다독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TK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고 지지율 올라가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 집토끼 다지는 데만 주력하시고 좀 불편한 그 장소 혹은 불편한 관계 이거는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국정운영 기조가 안 변한 거죠. 오늘 저게 오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동 유림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여 뒤에는 안동에 사실 경북도청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장소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지사들 등등등 만나서 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안동을 갔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 그러면은 왜 꼭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꼭 경북에서 했어야 됐는가? 뭐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안동이 방점이냐 아니다 유림이 방점이냐 지금 이런 내용이 좀 갈렸어요. 이런 가운데 안동 하면요 대선 때 많이들 갔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갔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갔고 뭐 그래요. 특히 안동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뭐 고향으로 또 알려진 곳이잖아요. 당시 대선 당시의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안동은 우리나라 그 유교의 본산이고 또 우리 민족 정기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경북을 오게 되면 당연히 찾아뵈야 하는 그 사람이 이 선비의 고장, 퇴계의 고향, 이 안동 출신이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뭐 앞서서 오늘 영상, 그리고 저거 대선 때 영상, 그리고 당선 이후에 간 것도 있어요. 사실 안동이 방점이냐 유리 방점이냐 뭐 앞에 각각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와 함께 안동이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라는 점. 그래서 과거에 안동에 가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유세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걸 또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것까지는 감안한 거 아닐까요? 저 때는 대선 후보 경쟁자였죠. 예. 예. 이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그때는 뭐 경쟁이 붙었으니까 이재명 대표 고향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후보를 겨냥한 이제 뭐 비판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동을 간 것이 이재명 당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고전 중이라서 뭐 대통령 안중에는 그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뭔가 기반이 좀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아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져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안동을 방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 대변인이 이제 유림이라는 거에 방점을 뒀지만 뭐 지역과 그 행보를 같이 엮는다면 결국에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 나간다라는 의미로 간 가장 것이지. 든든한 곳부터 가서 좀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겁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를 당연히 지지해 줄 거라고 보는 텃밭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비판이 있고요. 영남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저는 가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고향을 가서 그걸 겨냥한 것이다라는 건 너무 과대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건 대선 때까지만 적용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께는 다른 질문으로 방점이 안동입니까 유리입니까? 안동이죠. 이것도 유리 오늘 계속 다르시네요. 두 분 아니 지금. 누가 뭐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뭐 방어적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10분 이해 하나 안동인데 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강서구청 재보궐의 참패의 원인이요. 보수 직결이 안 돼서 졌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TK를 안 가서 졌을까요? 결국에는 본인한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명권을 활용해서 김태우 후보라는 분을 대법원 판결 전에 해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 강서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오만하구나, 독선적이구나, 독단적이구나 이런 거를 바뀌라고 지금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이 보수 결집하러 안동 가고 박정희 대통령 44주기는 가는데 이태원 참사는 가지 않습니다. 바뀌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어루만져주고 뭔가 들어주는 모습 하면요 금방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용기를 못 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용기를 만약에 낸다면 민주당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겁이 많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여 이런 인간적 마음으로는 보수의 심장인 안동에 가서 본인이 그 틀렸다는 걸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좋게 설명하면. 근데 지금 바뀌려면요. 강서구청 참패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행보를 하셔라. 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석 대변인 하신 말씀이 얼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버티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용기가 없다는 말씀은 과하고 그렇게 따지면 불체포 특권 포기 그 얘기했다가 뒤집으면서 그 특권 뒤에 숨었다가 구속영장 발부 직전까지 가셨던 분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행보,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믿고 싶을 거예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으면 그걸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보수 직결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모습, 말과 행동이 여전히 다르다. 전 그런 말씀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강서 재보궐 선거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에 뭔가 이 변화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좀 약해요. 그냥 하는 척하면 국민들이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혁신위만 봐도 저는 그렇고. 혁신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메시지가 바뀌느냐 이건데 별로 국민들이 그런 걸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이 워낙 윤 대통령의 이미지가 완고한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런 이미지를 그동안에 보여왔기 때문에 예. 좀 이게 전격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하든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하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제 그런 계층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지역적으로도 훨씬 더 균형감 있게 그런 일정이나 메시지를 배치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봤던 이 중간층이나 예. 이런 쪽이 뭔가 이게 변화했다는 걸 체감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충격은 받았는데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석태 의원이 또 얼굴에 지금 표정에 뭐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원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줬고 예.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방향을 저희가 잡았잖아요. 혁신에도 추모시키고 예. 대통령께서도 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방 아까 그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유석태 의원이 약간 수세적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나? 판사의 한숨입니다. 판사가 딱 보더니 그분 안 오셨어요? 뭐 약간 이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일주일에 2번, 뭐 이제 향후에는 3번까지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요새는 2번 정도 가는데 요 재판에 얼마 전에 불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며칠 지난 이 모습인데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원장에서도 조금 이례적이고 뭐 그렇다. 약간 이런 조심스럽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좀 나왔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오늘도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었어요. 요거 이른바 이제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대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이 좌우로 돼 있는데 한쪽에 오늘 보시면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 오늘 오전에 최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 오늘 뭐 종합감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참석하냐고 못 갔다. 이런 일정은 됐는데 앞서서 지난 13일에도 안 갔어요. 그때도 불출석했거든요. 근데 당시의 이유는 국정감사 때문에 바빠서 못 갔다고 했는데 막상 국정감사를 불출석해갖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냐? 양쪽 다 불출석이면 그래도 약간 뭐라고 있었고 오늘 또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표님 오늘 최고위원이랑 정책위의장 인선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관이 되시기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라고 주장을 장병들이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득되지는 않는데 오늘 국정감사장에 계셨군요. 그런데요, 이 선거법 재판이 그 전부터 진행됐는데 지난 8월 25일 출석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그때 단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한 2달 넘게 이제 불출석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데인데 오늘 불출석 상태에서 예고대로 그냥 재판은 진행됐다고 합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일단 이렇게 재판에 불출석을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불참하면 이거 일단 재판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일반 서민 같으면 재판에 감히 불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은 이미 뭐 많이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 지연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 아니냐라고 많은 뭐.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면은 재판이 좀 길어지고 늘어지고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재판부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재판을 지연하거나 미루면서 재판을 지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총선 이후로 이걸 미뤄서 총선 결과를 보고선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들 해석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솔직하게 순진하게 그 전략을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부터 아예 재판 출석을 안 하게 되고 특히 뭐 아까도 영상 나왔지만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안 나왔군요 그러면서 약간 한숨이 나왔다 그런 이런 건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앞으로 재판 위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아무리 제1야당 대표고 선거가 앞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무한정 지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무한정 불출석해서 그냥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 떠안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 미스 아닌가, 착오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 화면 내용 좀 소개해드릴까요? 그 대사 좀 보겠습니다. 이 오늘 오갔던 대화가 있어요 재판장에서. 그래서 일단 재판장이 피고인은 오늘도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변호인 측에서 그렇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반응이 일단 한숨을 조금 쉬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쓴 기사의 내용들에 보면 이런 게 담겨 있어요. 한숨 쉬면서 그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요. 또 중간에 재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자료 뭐 제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재판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검토는 뭐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붙입니다. 뭐 그동안 시간이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꺼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재판정 취재했던 기자들이 쓴 기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재판이 8월 25일 날 그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뒤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공전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었고 회복 기간도 있고 또 국정감사 있고 원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같은 의정 활동은 그 재판 연기 사유는 됩니다. 그 재판 연기를 해줘요. 재판부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단식한다, 단식이 꽤 회복한다. 길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원래 선거법 재판은 그 3심까지 1년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선거법 재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네, 빨리. 그게 그냥 권고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이 지금 1년이 넘게도록 안 끝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사법부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쪽에 그런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혹은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그런 부담을 지금 판사도 느낄 거예요. 재판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 시에 안 나오면 이제 걸석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아마 예고를 했던 거고는 안 나오니까 그냥 걸석으로 진행을 했는데 원래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필참이고 이게 선거법 사건이어서 그렇지 다른 사건 같으면은 저 자체를 불출석 자체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으로 보고 재판을 종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재판부가. 이거는 지금 약간 판사 다른 형사 재판 같으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워낙 알려진 공인이고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재판부에 뭔가 이거를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줘서 향후 재판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 성실하게 응하는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영조 부대변인이 좀 뭔가 얘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중앙지법원장처럼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적절치는 더 가고 싶은데 일단 뭐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재판에서는 불리한 부분이었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저렇게 한숨을 쉬고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건 없죠. 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특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중요한 일정이라서 이게 이제 재판의 불출석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정감사가 아니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은 이번 또 주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또 출석한다고 하면 변명이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소영주 부대변인이 살짝 수세적이었습니다. 요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목이 지금까지 이런 사기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사기길래 이런 사기는 없었다. 이런 제목이 등장을 한 걸까요? 일단 다음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게 다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한 사람이에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주 씨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걔가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대표님이 아니세요 지금? 예. 제가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 사안과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사안 좀 최근에 좀 계속 지켜보고 오셨던 이은희 변호사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 그냥 이런 일이 다 있나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 우선 이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의 이름이 전청조예요.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전청조입니다. 이런 인물인데 최근에 펜싱 국가대표로 유명하시죠? 남현희 선수, 남현희 씨 관련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 지금 화면 요거 말고요.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가 무슨 관련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온 게 있다 그래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거 좀. 일단 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청조라는 인물이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미팅으로 잡힌 펜싱 대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펜싱 수업을 좀 급하게 빨리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근데 그 펜싱 대결 상대가 일론 머스크였답니다. 이 뭐죠?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 이 남현희 씨의 얘기예요. 꼭 이기고 싶다고 저한테 레슨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때는 펜싱 사업 제안까지 했다. 이런 얘기. 이런 게 지금 알려졌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 전청조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원래 10월 23일에 이제 결혼 보도,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서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재벌 3세 남성이다. 뭐 27세 남성이다. 그러니까 재벌 3세라고 표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욕에서 승마를 했었는데 부상으로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뉴욕 승마? 예. 그리고 글로벌 IT 그룹에서 또 임원으로 IT? 예. 재직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과 뭐 미국을 오가면서 뭐 교육 사업이나 IT 사업 같은 데 손을 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나오면서 사실은 두 분이 사진도 막 찍었어요. 그래서 막 화보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얼굴을 전청조 씨라는 분의 얼굴은 가렸지만 저런 사진들이 화보처럼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사진이 23일에는 이제 저렇게 그 스크리닝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뭐 인천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복역을 했다.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폭로와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96년생 여성이고. 여성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남현희 씨하고 결혼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현희 씨는 그거를 이제 이 재벌 3세인 건 속았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환자라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환을 네. 한 거는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정정드려야 될 게 성전환을 했다라고 알고 있다고 했지 성전환을 했는지는 확인이 사실 안 되는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 법률적으로 전청조 씨가 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전청조입니다. 네. 예. 저분이 여성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강화여중을 나왔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중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근데 뭐 아까 뉴욕 뭐 IT 글로벌 IT 뭐 승마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23일에 저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구글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왜냐면 이분이 말한 거대로면 뭐 승마를 뭐 전공을 해가지고 뭐 이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 후에 뭐 글로벌 IT 그룹에서 뭐 일을 하려면 또 그 공부도 했었어야 될 거고. 뭔가가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네. 흔적들이 있었겠죠. 네. 흔적은 없더라도 시간이 맞질 않는 거예요. 아, 27살, 나이가. 26살. 예. 그래서 그날 찾아봤는데 없었고 전체적인 내용상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뒤미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에는 아마 저분의 이제 얼굴이 공개된 것도 있고 예.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아. 그리고 과거에 사기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또 이제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제보를 하고 뭐 이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삽시간에 이제 지금 이분의 정체가 예. 이제 수면위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일단 경호원 얘기가 있거든요. 남현희 씨를 만났을 때부터 경호원을 대동했다는데 그 경호원 대동된 그 모습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이렇게 다녔대요. 본인 저 앞에 앉아 있잖아요. 얼굴 가려졌어요. 뒤에 경호원들이 서 있는데 월 한 명당 1,500만 원을 주는 경호원이었답니다. 이걸 대동하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본인을 누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경호원 시켜서 뭐 지워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호원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의 반응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만남은 어땠냐에 대한 어떤 설명에 이게 어떤 이 언론의 인터뷰인데 제가 들었던 나이에 비해 어린 친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와서 놀랐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네요. 이거 월 1,500만 원을 주는 경호원을 복수로 대동하고 다녔다. 근데 지금 이 전 씨 얼마 전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좀 알려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제 급박하게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하면서 남현희 씨와 이제 지금 전청조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현희 씨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집.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보내줬던 전청조 씨가 아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줘라 만나줘라 하면서 이제 새벽에 그 집을 찾아가고 이제 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뭐 이제 누르고 소리도 지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날 입건되고 이제 체포되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도된 바를 들은 거로는 전청조에 대한 스토킹 처벌을 남현희 씨가 원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긴급응급 조치로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뭐 속방이 됐다 그러네요. 네. 그건 왜냐하면 체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일단 뭔가 알아보고 일단 속방은 됐고 접근은 하지 말아라는 조치는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알려졌습니까? 잠적 중이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잠적이에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문제의 그 고가의 그 집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중입니다. 어디 강남 쪽에 있는 그 높은 뭐 그 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있는, 왜냐하면 특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럴 제가 게도 있겠네요. 지금 뭐 않았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와 어마어마한 곳에 사는구나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여기도 들어보면 또 깜짝 놀라십니다. 오늘 기사도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좀 내실 입장이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남현희 씨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지. 잘 이제 알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네.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을지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게 제 입장은 그래요. 뭔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버님의 경험상 이걸 네. 정말 중재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근데 또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완전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 회피를 하신다는 방법이 있고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또 조언을 구하고 그랬네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근데요, 다음 화면에 준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와 전청조라는 인물이 뭐 결혼한다고 일단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결혼이니까 진짜 강조 가까운 사이가 된 건데 뭐 동거를 했다 그래요. 그 사이에. 근데 가짜 임신 테스트기래요. 테스트기. 남현희에게 10여 개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왔는데 매번 양성이 나왔다. 그럼 임신됐다는 건데 근데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까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임신 테스트기는 중국산인데 장난감이고 물만 닿으면 두 줄이 나온다고 해요. 장난감이요? 네,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닌데 DNA를 바꾸는 게 아닌데 임신이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지만 여성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네. 성전환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이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자기가 성전환자도 아니고 성전환자들이 주변에 많은 게 아니니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지금 자기가 공개해가지고 주변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 성전환자인데 내가 임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묻기도 어려웠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동생한테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 달라고 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이제 한 줄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들이 이제 이어졌었던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보세요. 아까도 소개됐지만 펜싱을 급하게 배워야 된다. 어떤 펜싱 대결이 있다. 비즈니스 때문에. 근데 대상이 일론 머스크다. 이런 걸 남현 씨가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굉장한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내가 조금 부자야 이게 아니라 난 굉장한 부자야. 네가 상상할 수도 없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 나는 수억 원짜리 차를 사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너한테 몇십억짜리 건물에 너의 아카데미를 차려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호원을 막 대동하고. 근데 이게 남현희 씨가 살고 있는 삶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완전히 믿고 속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신출귀몰한 어떤 거짓말에 속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허접합니다. 근데 이 허접한 거짓말들이 아까도 무슨 중국산 무슨 가짜 나오는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나요? 근데 사실 결국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는 사기꾼의 현란한 거짓말이 아니라 속는 사람들의 욕망, 스스로의 욕망에 사실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그 욕망을 파고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금전을 편취하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거기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남현희 씨 관련된 사안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그 사안이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요, 이 문제 인물, 이 전 씨, 과거에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화면에 또 소개된 게 있는데 그 내용 좀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사기 전과가 10개가 있답니다. 10개. 그리고 뭐 징역도 받았고요. 무슨 여기 보세요, 일단. 이게 19년도 있고요. 무슨 사기 앞에 거 다시 봐주세요. 앞에 거. 명단 이게 목록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 뭐 18년 나오는데 투자금,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 앱 사기, 재벌 3세 사기, 미국 투자 사기, 1인 2억 사기, 아까 목소리 1인 4역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성별은 여자인데 다른 여성을 상대로 남성인 척하면서 혼인 빙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라고 하면서 또 혼인 빙자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를 이제 막 개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크게 얘기해 주시면. 크게 얘기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급박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나에게 금전을 줘.
나를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저기 몇백만 원을 내면 6개월 후에 50억으로 뭐 불려주겠다. 뭐 내 아내 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아내가 있을 수 없겠죠. 여자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짓말을 근데 하기도 하고요. 그걸 다 저런 네. 분들이 사기 전과 시범이면 누가 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전과 시범이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저런 내용을 하면 네. 속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그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경제 관련. 예. 그분한테도 접근해서 내가 그 재벌 혼외자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자고 했대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재벌의 또 네. 네, 그래서- 혼외자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재벌 혼외자가 나한테 굳이 뭐하러 사업을 하자고 하겠어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듣더라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도 없고 이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의 로또 당첨 같은 내 인생의 어떤 그 복권 같은 그런 날이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실 남현희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와중에도 다른 또 사기를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통장 잔고에 51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51조가 있다고 은행 앱을 보여주면서 잔고를 보여줬대요. 슬쩍. 51조를 현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군요. 그러면서 8억 사기. 그리고요. 이웃들에게 문자로 접근하는데 본인이 교포라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툰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썼대요. 뭐 와이프한테 다녀와서 그다음에 저거 밑에 거 보세요. I am 실례예요. 이게 무슨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여성이에요. 근데 와이프 얘기를 하죠. 근데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이건?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소영주 부대변인 지금 굉장히 웃음을 못 참고 계시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해석은 되는데 참 민망하네요. 보기에도 민망한데 저런 부분들을 아니 근데 너무 뭐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이게 이상한 애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변호사님 말한 대로 사기라는 것들이 그 사람이 속여서 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망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고 정말 51조가 있는 사람, 젊은 혼외자, 재벌 그룹에 이런 사람과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본다는 그런 판타지,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이런 좀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이거 좀 흥행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약간 이런 사기꾼 영화가 거의 있었잖아요. 그런 끝판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막 새로운 내용들이 보는데 그냥 뉴스만 봐도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이거를 믿었다는 게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접하세요? 네, 왜냐하면 돈이 많아.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저기 모 은행에 VIP 뭐 고객인데 내가 오늘 카드를 놓고 왔어. 생일 파티를 해야 되니까 500만 땡겨줘. 뭐 이런 사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행 앱을 넣고 나 51조 있어. 이거 보여주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공들인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면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짜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전청조 씨는 아마도 뭔가 목표한 그림이 이번에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재력가야. 그러니까 나한테 잠깐만 돈 좀 빌려줘. 이런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라고 속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거는 더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그거는. 근데 이게 뭐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도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믿거나 혹은 아예 성전환과 상관없이 다른 성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류의 사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 잘 들여다보고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고 보면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볼 때는 한 번 뭔가가 눈을 흐리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현희 씨의 상황이나 이 주변에 현재 돈을 투자한 혹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 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민현주 전 의원님은 속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설도 이런 소설은 사실은 안 나올 법한 지금 며칠 사이에 정말 뭐 굉장히 빠르게 그럴듯하지도 흘러왔어요, 않은 지금. 일들인데 예. 실제로 이 사기를 당한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가 불안하다,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것은 많이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건 약간 이런 분야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소리도 하나 더 있는데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정신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허언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어렸을 적에 무슨 뭐 결핍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등감 같은 거는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외모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외모가 아니고 뭐 이런 모든 아이덴티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남성 행세도 했다가 여성 행세도 했다가 정체감에 이제 혼란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허언증 비슷한 게 있고 과대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교포다, 재벌 3세 혼외자다, 뭐 승마했다, 뭐 51조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사기를 치면서. 근데요, 이은희 변호사께 네. 최종 목적이 남현희 씨가 아닌 다른 걸 수도 있다. 다른 걸 보면서 지금 계속 이런 행각을 벌이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일단 추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 자체가 남현희 씨한테서 금전을 편취했다기보다는 예. 남현희 씨를 옆에 세움으로써 이제 주변에다가 금전을 편취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이 만들고 활용을 하려는 있잖아요. 목적이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현재 지금 굉장한 물자와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시간에 살펴본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플 같은 화면을 만들어서 그러네요. 뭐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저런 걸 준비하려면 네.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보여요, 지금요. 뭐가 어설픈 그렇죠. 것도 있지만. 예. 고가의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 있고 또 뭐 고가의 차를 구입해가지고 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뭐 계속 경호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서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네요. 이게 마음이 맞는지 아프네요. 모르겠는데 네. 그 이대 이상의 네.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망행위의 쇼를 하는 거에는 이 쇼에 들어간 돈보다 많은 돈을 자기가 이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남현희 씨가 재력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현희 씨라는 사람을 옆에 세움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그 탄탄한 신뢰를 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돼서 정체가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벌 3세, 뭐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어린 그리고 똑똑한 친구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펜싱 관련 아카데미라는 게 예. 사실은 좀 돈이 있는 아무래도, 그 계층의 예,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렇겠죠. 오고 부모님들이 오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닐까라는 좀 합리적 추단을 해봅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 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사기 사건 보셨어요? 혹시 유사한 거라도? 뭐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요. 뭐 일례로 뭐 예를 들면 방송국 PD를 사칭해서 뭐 리포터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제 그 대학생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만나보고 너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뭐 얼마나 그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보고 내가 너를 채용하든지 어떠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술을 먹이고 약을 먹이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금전을 이렇게 저기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렇게 돈이 많은 PD인데 내가 너 저기 해외 기획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돈을 받게 해줄 수 있어. 예. 너 뭐 이태리 한복 모델, 뭐 프랑스에서 뭐 막걸리 모델 이런 거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지망생 카페 같은데 등장을 해서 거기서 사람을 막 모아요. 모집을 하고 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서 이제 거만하게 면접 보다가 내가 오늘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카드를 놓고 왔어. 2천만 땡겨줘.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런 거 보셨어요 하면 제가 이 밤이 새도록 사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데요, 우리 사회요. 다음 주제는 일단
사기가 많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약입니다. 마약 얘기요. 이 마약 얘기인데 이 마약 얘기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좀 오갔는데 이거는 마약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 그 마약과 관련된 약간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 대화가 있는 국감 모습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최근에 연예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근데 오선 의원이 가짜 뉴스로 논란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무리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나온 거죠. 이 마약. 그러니까 뭔가를 덮으려고 이거 일부러 끄집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제기하고 또 공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민주당 허원계 양대산맥 김의겸 안민석인데. 허원계요? 그 민주당에서 많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민주당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 사드 배치 추가 배치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건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전국이 이 국회랑 포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새 정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였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하나가 뭐 가수 지망생과 같이 뭐 마약을 했다 이게 터져요. 그럼 그때는 그럼 문정부에서 일부러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한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한 거냐.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이 사안을 봤다면은 아무리 정부 여당을 흠집내려고 하더라도 그러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좀 많이 보시고 제발 이 한 지점에만 이 집중을 해서 자꾸만 그 본인의 의식 세계를 자유롭게 펼치려고만 하지 말고 대중을 좀 생각해 달라. 그 5선 되도록 뽑아준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뭔가 좀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한 대로 이게 뭐 단순히 음모론이라면 안 되겠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음모론 정도 말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다만 좀 거기에 근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역대 예전 군사독재 시절에 가짜 간첩단 사건 만들고 이슈를 덮고 했던 거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용산 참사죠. 사구역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그런 화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이요. 경찰청에 연쇄살인 사건을 퍼뜨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본인 정부에 안 좋은 것들을 덮기 위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의 기사만 찾아보더라도요.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성접대 사건들을 덮으려고 어떤 다른 이슈들을 한 것들이 보도 양이 확 줄어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정치사를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아마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런 주장을 하려면 음모론이라고 제기할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져왔었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과거 정치에서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덮고자 하는 이슈를 덮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의 연장선에서 일종의 음모론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 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음모론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근거 없는 음모론님들하고 답변하면 되지 국회의원을 향해서 저 정도면 병입니다가 뭡니까? 저러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말씀하시다 끝에 또 말씀하실 게 있었군요. 원래는 알겠습니다. 저 정도면 병입니다. 뭐 이 얘기를 또 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번 요런 사안, 요런 이 마약 연예인 관련된 이 마약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퍼지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방통위원장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의 그 공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저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KBS, MBC 등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 여기도 이은희 변호사까지 포함해 5분한테 OX 팻말을 드렸거든요.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지금 연예인들 마약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자숙하고 복귀하는 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마약 사범인의 연예인들은 진짜 규정으로 아예 딱 정해서 아예 방송에 못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얘기가 나왔고 어떤 논의 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예 규정으로 방송에 못 나가게 된다. 이거 찬성하신 분은 O, 반대하신 분은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전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세 분은 O, 그러니까 마땅하다. 그렇게 출연 정지된다. 내려주시고 두 분은 중간을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이은희 변호사께서는 중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규제는 있어야겠죠. 오. 그런데 그 규제를 영구히 뭐 방송을 못 나온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어떤 범죄들, 어떤 뭐 형 이상을 뭐 책임을 지는 어떤 범죄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마약했어? 마약에 연루됐어? 그럼 영구 퇴출. 연예인만 안 됨. 이거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당연히 위헌의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마약 복용이냐 아니면 상선에 가담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복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좀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부장님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 다른 이유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약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퇴출시키면은 시원하죠. 하지만 어차피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어차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다시 나와서 그런 게 반복되면 인기가 사라지면 자연히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영구히 당신은 안 돼라는 것들은 이게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화를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척척 다 폐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분은 시원해질 수 있으나 뭐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퇴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뭐 제도적으로 영구 퇴출해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분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세 분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마약 관련해서 이성균 씨도 있지만 이제 가수 G드래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출국 금지 이런 내용도 나왔죠. 출국 금지가 됐어요. 지금 이성균 배우, 그다음 배우 이성균, 그다음에 가수 G드래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G드래곤 경우에 같은 경우는 마약 요거 강하게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본인은 마약을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에 입건됐잖아요. 그럼 입건할 때는 어느 정도의 뭔가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피의자와 피고인과 그 기결수는 다르니까 어쨌든 현재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마약을 했다, 뭐 어떤 마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GD 씨는 권지용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하튼 이제 우리 가수님께서는 지금 난 안 했다. 이제 이걸 현재 범행 혐의를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피의자 단계와 그 내사 단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GD 씨에게도 지금 이 마약이 간 걸로 보여지는 이제 진술은 확보됐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지드래곤 씨 불러가지고 진술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뭐 그 신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DNA 검사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거 하려면은 피의자로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인데 왜 부인하냐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피의자가 됐고 그러나 현재 부인 중이다. 이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G드래곤의 경우에는 과거에 12년 전인가요? 이 발언이 두고두고 나오잖아요. 그때 대마 건인데 대마를 담배로 착각했다 억울하다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게 또 해제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범죄라는 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기소유예가 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알고 한 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G드래곤 씨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부분 사실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들에서 제가 자꾸 하게 되는 얘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건데 그 아까 사기가 낯설지 않았듯이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될 때 부인하는 것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부인. 네, 일단 부인. 왜냐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했어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예. 했어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연예인인 경우도 만약에 마약 관련이 초범이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알려지잖아요. 근데 네. 초범인 경우 대개는 이 구속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까? 구속은 안 대부분의 됩니까? 경우에 예, 상선이 아니라면 상선이 뭐냐면 예. 유통에 이제 관여한 사람들을 아. 이야기합니다. 상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하지만 이 투약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범죄는 범죄인데 스스로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를 했다기보다 그 가해를 가장 참혹한 가해를 자기에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네. 것까지 감안해서 초범일 경우에는 구속시키지 않는 게 보통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